아침 뉴스룸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인철 소장님, 어제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콕 집어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콕 집어서 여의도가 됐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있는 여의도.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이제 분양가 첫 적용 대상 지역이 공개가 됐어요. 예. 이미 예상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강남, 사구, 네. 그리고 마, 용, 성이라고 불리는 마용성, 네. 마포, 용산, 성동구. 네. 여기다가 의외로 네. 이제 영등포구에는 여의도동이 한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의도, 네.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 네. 8개 구 27개 동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전체 동수, 강남 4구는 45개 가운데 네. 22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강남구에 좀 몰려 있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도대체 뭐였느냐? 네. 투기 과열지구였으면서도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고 많이 뛴 지역. 그렇습니다. 예. 매매 거래량이 1년 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증가한 곳. 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이 바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이 세 개 가운데 예. 한 개만 적용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의 전체 동수가 460여 개 됩니다. 예. 이 가운데 27개예요. 10%도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5.8%밖에 안 되네. 네. 예상보다 좀 강도가 약하네요. 약한 게 예.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유력하게 거론됐던 곳이 또 목동 있었고, 목동 왜 안 들어갔어요? 분당 그리고 과천 있었는데 빠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다 대상자예요. 뭐가요? 양변 목동 살고요. 저기 여의도동 살죠. 흑석동 살아요. 어제 집 주소를 그렇게 방송에서 공개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어제 정말로 기자 질의에서 나왔어요. 예. 아니 서울 지역에서 지금 보면 재건축으로 핫한 데가 목동이고 흑석동이고 부가현동이고 경기도권에서는 과천, 분당 이런 데가 왜 다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광명도 그렇고요. 네.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정부의 설명이 뭐였냐면 이들 지역도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 1000가구 미만이어서 네.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목동하고 분당의 경우에는 여긴 초기 재건축 단계도 아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설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네. 정부의 경우에는 이번이 1차 지정이고 2차, 3차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더 뛰게 되면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정말 강력한 규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못 매기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 통제하다 보니까 타겟이된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는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많이 포기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향후 집값 전망은 사실 좀 엇갈립니다. 네. 특히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하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하락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 민간건설연구원인 건설산업연구원의 경우에는 내년 서울의 집값은 0.8% 네. 올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 소폭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 지역,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 중요한데 수도권은 내년에 0.3% 하락하겠지만 네. 지방은 좀 심각하다. 네. 1.2%가량 떨어질 수 많이 있다라는 떨어지네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년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네. 주택시장만 나홀로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버겁다라는 있다. 주장이고요. 예. 반면에 아직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데 네. 이들 배경에는 1,100조 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유동자금이 어느 쪽으로 흐를 수 있겠느냐. 네. 다시 서울 쪽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조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높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 같은 게 생길까 봐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시는 분들 규제점을 많더라고요.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이 더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아니 여의도에서 보기에는 흑석동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그렇잖아요. 올랐죠. 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상황 얘기도 해주세요. 예. 목동 만만치 않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신규 분양가가 낮아져요. 예. 정부가 어제 밝힌 과연 분양가 얼마나 낮아지겠느냐.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네. 높은 분양가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5에서 10% 낮아질 수 있고 네. 주변 시세에 비태면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예.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신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대가 나와요. 근데 인근 시세는 이미 네. 7, 8천, 거의 뭐 1억인 데도 네. 있거든요. 예. 그럼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예. 그런데 거기는 분양가가 두 자릿수인데 예. 감히 서민들이 도전이 가능하겠느냐 아. 이런 회의감이 있는 거고 또 예. 하나는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로또 청약, 네. 시중 유동성과 맞물려서 예. 청약 경쟁률이 좀 과열될 수 있다라는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재건축 사업하는 건설사 그리고 조합원들이 조금 손해를 볼 텐데 네. 이거 분양 미루면 굉장히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 관측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동보다 저 옆동이 더 올랐는데 왜 올랐지? 그러니까. 이러는 이제 형평성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잡음 그리고 불만이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놨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혹시 뭐 또 묘안이 있습니까? 이게 17번째 대책입니다. 예. 많이 그래요? 했죠. 예, 그러니까 와. 두 달 걸러 한 번씩 나왔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 지금 뭐 2차, 3차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강도 높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이 고가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금 네. 출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를 또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재건축 연한을 지금 30년에서 40년 정도 연장을 확대하는 한 그걸 빼고는 전부 다 세금 이슈예요. 근데 세금은 근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어떤 예. 건가요? 세금은 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시장 거래는 활발하게. 맞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신규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르니까 못 내놓고 있어요. 양도세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2주택자 이상이 갖고 있는 주택 수가 200만 채가 넘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자연스럽게 증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두 번째가 또 하나는 공공주택 비중을 좀 늘려야 돼요. 공공주택. 지금 우리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비중이 8대 2예요. 예. 이게 전세가 역전돼야 되거든요. 네. 선진국의 집값이 안정된 사례를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했어요. 사람들이 투기 수단으로 보지를 않아요. 네, 집을.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이 1,100조 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 부동산 대책은 백전백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인데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복통으로 입원한 4살 여자아이가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햄버거 공포를 불러왔던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지난 2016년 만 4세 아이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사의 어린이용 햄버거 세트를 먹은 이후 용혈성 요독진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으며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의 90%가 손상됐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 피해 아동 측은 한국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이 납득이 안 가요. 생명하고 또 건강과 직결된 그런 거잖아요. 제발 제대로 다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도 맥도날드에 대한 이른바 언더쿡 현상과 위생 문제가 이어져 갔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그 뉴스 나오고 나서 한동안 햄버거 가게를 아예 안 갔어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사 먹긴 하는데 그걸 다 확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건이 좀 진실이 제대로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앞으로 다투게 될 주요 쟁점들과 수사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은 이게 맥도날드 측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다시 이거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예. 새로운 증거 같은 게 나오면 재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네. 뭐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았던 한. 네. 근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맥도날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배경에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직원들이. 그리고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이 시킨 게 아니라 맥도날드 본사 그 직원들하고 담당 변호사가 진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표창원 의원이 하게 되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받아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그럼 허위 진술을 교사한 건데 네. 그 자체로 범죄이고 그것 때문에 수사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재수사 담당 부서를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수사는 시작이 됐고 그에 앞서서 올해 1월에 또 시민단체, 주로 어머니들이 이제 주요 구성원이 되는 시민단체에서도 이 맥도날드에서 고발을 다시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당시에도 맥도날드가 그 납품업체로부터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납품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또 그 납품업체도 이 상한 패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햄버거에 네네. 들어가는 거 그게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에서 그 사실도 은폐했다. 그리고 현장을 담당하고 그 잘못된 패티가 유통되는 걸 막아야 될 공무원도 네.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걸로 올해 1월에 또 고발을 이미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법정 다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피해 아동 측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서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고 한 6개월 넘게 법정 다툼을 했지만 결국에는 맥도날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제 이것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과정인가요? 그때 과정을 조금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아주 심각한 어린이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셨던 그 안타까운 어린이 사연 말고도 한 4명 가량이 비슷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햄버거를 먹고 나서 질병에 걸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그때 그 시점에서 전북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한 7명 가량이 또 배탈을 일으켰던 사례도 있어서 같이 좀 묶어서 비슷한 사례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거는 이 아이들이 아픈 거하고 이게 햄버거하고 실제 햄버거가 원인이 된 것인지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한 거죠. 무혐의라고 본 겁니다. 네. 네. 그 이로써 그냥 검찰에서만 한 번 무혐의 처분한 게 아니라 고소를 한쪽에서는 고등검찰청에서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나서 네. 법정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거예요.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끝이 난 다퉈보지도 거니까. 못했군요. 그래서 이게 이 다국적 기업인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초거대 다국적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단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도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햄버거를 좀 꺼리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이 뭔지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병이라는 것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적혈구가 깨지고 혈소판이 감사되고 급성 신부전이 동반되는 이러한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 환자 한 15%에서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망률은 많게는 한 10% 정도 되니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햄버거 같은 그 고기를 다 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런 과정 또 심지어는 이미 대장균에 노출이 된 그런 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감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망률도 10%에 달하는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주로 문제는 한 5세 미만 아이들에게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에 이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감염 사례가 많았다고요? 예, 그렇죠. 결국 이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대장균의 일종인데 네. 햄버거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일반 고기와 달리 햄버거는 고기를 갈지 않습니까? 갈죠. 그 겉에 붙어있던 균이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네. 햄버거병이라 부르는데 82년도에 미국에서는 오리건주하고 미시건주에서 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집단 발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건 햄버거가 원인이구나라고 해서 예. 햄버거병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여진 것이고요. 예. 미국에서는 해마다 한 6천여 명 가량이 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 걸리는 아이 피해자라고 해야겠죠. 대부분이 6개월에서 4살 정도가 어린아이들이군요. 걸린다라고 하고 예.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10살 소년이
무려 8년이나 투병을 하다가 이 병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의 그러니까 이 부주의한 업무로 인해서 아이가 아팠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네. 징역 3년형 그리고 6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덜 익히거나 혹은 그 방금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오염된 고기 패티 때문에 햄버거병이 생긴 거다라는 건데 그 전문가들의 말을 요약하면 근데 이제 이게 당시에는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가 논란이 됐냐면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뒤를 다 갈아서 속에까지 이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익혔더라면 이 햄버거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혹시 덜 익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 가장 큰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근데 검찰이 첫 번째 그러니까 2016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할 때 근거가 된 게 뭐였냐면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게 71도만 넘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맥도날드의 기계 조리 시스템이 이게 기계가 위아래가 있고 네. 위에 거는 200도가 넘게 가열하고 예. 밑에서는 한 170도 가량으로 한꺼번에 가열하니까 네. 70도만 넘어도 이게 대장균이 죽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살아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안쪽까지 70도인지 알 수 있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안쪽까지 70도인지는 우리는 또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매장에서 문제가 된 불고기 패티 같은 경우가 한 86도까지 익었다라는 대장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됐는데 당시에도 사실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뭐가 있었냐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 이 네. 대장균은 말씀드린 것처럼 71도 정도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대장균이 사실은 대장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장균이 일으키는 뿜어내는 독소가 있거든요. 예. 그 독소는 100도가 넘어야 없어진다는 거죠. 100도가 넘고 게다가 5분 이상을 이 가열을 해야 이 독소가 완전히 비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이 부분을 고발할 때도 적극적으로 다투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인지 일단 검찰에서는 야, 이거 다 인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햄버거병 3년 전의 사건 이후에도 그 고기가 덜 익는 이른바 언더쿡 현상이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거든요. 좀 충격적인 건 한 시민단체가 맥도날드 내부 제보자에게서 뭔가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이 좀 사진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올해 1월에도 새롭게 고발을 예. 했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이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한 34장가량 햄버거 제보 사진을 받았는데 네. 지금 보시잖아요. 네. 벌게요, 안이. 안 익었어요. 소고기가 벌 그렇게 안 익었고 또 토마토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요. 예. 이게 치즈 스틱이라서 치즈 같은 걸 튀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벌레가 같이 튀겨져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치즈만 튀겨야죠. 저게 이제 한번 패티라고 하는 게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을 시켜서 조리에 들어간다면 다시 냉동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죠. 그런 식으로 다시 너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매장 내 지저분한 사진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이 패티를 조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배달하러 온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배달하러 온 직원이 그거를 조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배달하는 사람이 왜 사람이 왜 조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내부 제보자들의 사진도 받았고 닭고기는 아예 익지도 않았네요. 저거는 이제 올 7월에 문제가 됐던 건데 배달을 시킨 겁니다. 요즘 배달도 해주잖아요. 많이 하죠. 네. 배달에 갔는데 배 먹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예. 열어보니까 거의 생고기나 마찬가지가 그럴 수가 들어있었던 있네. 거고 심지어 생산 공장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던 경우도 올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진 정말 충격적이시죠? 이 사진을 공개한 시민단체 측의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언더쿡이라고 해서 덜 익음 현상 사진들인데요. 여러 가지입니다. 뭐 빅맥이라던가 치킨버거라던가 새우버거라던가 불고기버거 이렇게 여러 종류 햄버거인데 다 패티를 찢어보면 안에 전혀 익지 않아 있는 이런 햄버거들이 손님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특히 2016년에 햄버거병 사태 이후에도 수년간 전혀 매장에서 개선의 조치가 없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맥도날드 측의 좀 입장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네. 제작진이 맥도날드에게 정식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가지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용혈성 요독 증후군 발병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그 내용을 존중하면서 이후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 보셨던 제보 사진들과 관련해서는 전국 410여 개 매장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개인과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또 강경하게 대처하게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앞으로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밝혀야 될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정말로 그때 햄버거 패티가 오염이 돼 있었느냐, 그리고 그 오염된 패티 때문에 아이가 병에 걸린 것이냐인데 이번에 상황이 조금 달라진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직원들에게 혹시 맥도날드 측에서 거짓말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가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